차가운 2월의 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거대한 유리벽을 뚫고 들어오는 듯했다. 6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이었지만 강지훈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흥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의 검은색 코트 깃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었고, 그늘진 그의 눈빛은 주변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주변 1미터 안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그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국제투자기업 RS 글로벌의 회장이라는 직함이 없더라도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태생부터 타인을 압도하는 기운을 지니고 있었다. 6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듯 떠났던 패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는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아온 왕이었고, 그의 왕국을 되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이진우 비서가 서 있었다. 지훈과 같은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 기다림과 충성심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진우는 주변을 경계하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본사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마침내 때가 왔다는 미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공항 밖, 잿빛 하늘 아래 펼쳐진 익숙하면서도 낯선 서울의 풍경을 향해 있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가 있을 것이다. 박태수 회장, 한때는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러나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남자. 지훈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공항을 빠져나온 검은색 세단 행렬이 서울의 심장부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방탄 유리로 마감된 차 안은 바깥 세상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지훈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6년이라는 시간은 도시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익숙했던 건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화려한 마철루가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바로 저 도시의 정점에서 군림하고 있는 적의 존재였다. 그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촉망받던 젊은 경영인이었던 자신과 따스한 미소로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던 한서연. 그녀는 그의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나 박태수의 계략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프로젝트는 빼앗겼고 서연은 배신자라는 누명을 쓴 채 홀연히 사라졌다. 지훈은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제 그 모든 의문의 답을 찾을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청년이 아니었다. 6년간 해외에서 자신만의 제국, RS 글로벌을 건설하며 그는 더욱 냉혹하고 강인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박태수와 그의 신화그룹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이 그려져 있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가장 맛있는 법이라고 했던가. 그의 복수는 이미 충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차량이 복잡한 도심의 한복판, 남대문 시장 근처를 지날 때였다. 퇴근 시간의 인파와 차량들이 뒤엉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 있었다. 경호 차량들이 능숙하게 길을 터보려 했지만 차량의 행렬은 결국 신호에 걸려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행인들 사이를 비집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지훈이 탄 차량 앞으로 달려들었다. 끽!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와 함께 차량이 거칠게 멈춰 섰다. 이진우 비서와 앞좌석의 경호원이 긴장한 채 전방을 주시했다. 다행히 아이를 치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충분히 위험했다. 경호원들이 즉시 채서 내리려 하자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제지했다. 그대로 있어.
그의 시선은 차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다. 낡고해진 옷은 때에 절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작은 얼굴은 온통 검댕으로 얼룩져 있었다. 혹독한 서울의 겨울 날씨에 아이의 뺨은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그 작은 아이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검은 세단에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고급 세단 앞에 나타난 남루한 아이의 모습은 누구의 눈에도 기이한 광경이었다. 경호원 하나가 창문을 내리고 아이에게 소리쳤다. 얘, 위험하니까 비켜. 하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는 천천히 차를 돌아 지훈이 앉아있는 뒷좌석 창문으로 다가왔다. 지훈은 말없이 아이를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이 기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에서, 특히 그 당돌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빛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기억의 파편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아니, 그럴 리가 바달이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경고하며 감정의 동요를 억눌렀다.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아이는 창문에 작은 손을 짚고 까치발을 섰다. 그리고 짙게 선팅된 유리창 너머 그 안에 앉아있는 지훈을 정확히 꿰뚫어 보듯 시선을 고정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주변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지훈의 귀에는 오직 그 작은 목소리만이 선명하게 박혀들었다. 아빠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거대한 망치처럼 강지훈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6년간 단 한순간도 무너진 적 없었던 그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아빠라니. 이 더럽고 작은 아이가 지금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다. 이진우 비서도 운전기사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차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이 기억 속 한 여인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사라졌던 여자, 한서연. 아이의 눈매와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은 그녀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회장님.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그의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 냉철한 이성과 계산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놓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인가? 그의 완벽한 계획에 끼어든 이 작은 변수는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아이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맞잖아요.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그저 순수한 확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맨 사람을 마침내 발견한 것처럼 확신에 차 있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창문 버튼으로 향했다가 멈칫했다.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적의 새로운 함정일까? 박태수가 자신의 귀환을 알고 일부러 꾸민 일일까? 하지만 저 아이의 눈은 너무나도 맑고 깊었다. 저런 눈빛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의문과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시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이 그를 뒤흔들고 있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멈춰 선 차량 행렬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있었다. 이진우가 재촉했다. 회장님, 일단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깊이 새기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추지는 못했다. 저 아이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는 이진우에게 명령을 내린 후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출발해.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세단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이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지는 차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차의 사이드 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 작은 형체는 도시의 거대한 빌딩 숲과 소음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아이의 마지막 눈빛이,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6년간의 분노와 증오로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해 돌아온 그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머물고 있는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기지 않았다. 손에 든 위스키 잔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시장 한복판에서 마주친 아이의 얼굴이 끈질기게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아빠. 그 한마디가 그의 견고했던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 했다. 그것은 분명 박태수의 함정일 것이다. 자신의 귀환을 알고 약점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비열한 연극일 가능성이 높았다. 6년 전에도 그랬듯 그 교활한 늙은이는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 데 능숙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떠올릴수록 그 확신은 조금씩 흔들렸다. 그토록 맑고 절박한 눈빛은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진우 비서가 소리 없이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아이에 대한 1차적인 정보입니다. 지우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서류를 넘겼다. 그의 냉정함은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살아남기 위해 단련한 갑옷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결했다. 아이의 이름은 강민준. 나이는 5살. 현재는 작은 사설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엄마와 함께 살았다고 했다. 엄마의 이름은 한서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서연은 몇 달 전 갑작스럽게 병으로 쓰러진 후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다. 민준이는 그녀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시장을 떠돌며 구걸을 하거나 굳은 일을 돕고 있었다. 5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유전자 검사는? 지훈이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가 마시던 음료수 캔을 수거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유전자 분석 기관에 의뢰했으며 가장 빠른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빠르면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진우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는 지훈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강민준. 성까지 자신과 같았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주 만약에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6년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한서연은 왜 자신을 떠났으며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다음 날, 지우는 RS 글로벌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마치 어제의 일은 모두 잊었다는 듯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신화그룹의 주력 사업과 재무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그는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차갑게 빛났고 그의 전략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회의 중간중간 그의 생각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다. 보고서에 적혀있던 민준이가 머물고 있다는 보호시설의 주소. 남루한 옷차림으로 차가운 길거리를 헤매던 아이의 모습. 그는 자신의 이런 변화가 낯설었다. 지난 6년간 그는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달려왔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나가겠다. 이진우에게 짧게 말한 그는 아무도 모르게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는 차를 몰아 민준이가 있다는 보호시설 근처로 향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다. 지우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건물 입구를 지켜보았다. 자신의 이런 행동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그곳을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아이들이 건물에서 뛰어나왔다. 그 속에 민준이가 있었다. 어제와 같은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조금 더 깨끗해 보였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지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다. 그때 몸집이 더 큰 아이 하나가 다가와 민준이가 그리고 있던 그림을 발로 뭉개버렸다. 거지 자식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소리치자 민준이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어제 자신을 보던 그 당돌한 눈빛과 똑같았다.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차 문손잡이를 잡았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민준이는 자신보다 큰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결과는 뻔했다. 민준이는 금세 바닥에 나뒹굴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분하다는 듯이 상대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 모습에서 지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자신의 모습을. 싸움은 보호시설의 직원이 달려나오면서 끝이 났다. 민준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혹은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자신이 저 아이를 저런 지옥 같은 곳에서 살게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6년 전 사건 전부 재조사해. 한서연 씨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녀의 주변 인물, 통화 기록,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까지 전부 다. 그리고 박태수가 그때 진행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도 다시 확인해. 무언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이전까지 그의 복수가 박태수 개인과 신화그룹을 향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이 조금 달라졌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6년 전 자신과 한서연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그녀가 자신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아이가 저런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야만 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에게 이진우가 새로운 보고를 했다. 6년 전 자료들은 대부분 파기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했지만 당시 한서연의 지인이었던 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고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서연은 지훈이 떠나기 직전까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고 그녀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것은 지훈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당시 그는 박태수의 계략에 빠져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서연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실종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진우가 굳은 얼굴로 그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 지훈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종이 한 장에 자신의 남은 인생이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살짝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서류 봉투를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강철 같던 남자 강지훈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강지훈의 손에 들린 얇은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은 단 한 줄의 문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친부 관계 성립 확률 99.9%마 9%. 그 글자들이 그의 눈 속으로 파고들어와 6년간 굳게 닫혀있던 감정의 댐을 무너뜨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거칠게 울려 퍼졌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남루한 옷차림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던 그 작은 아이. 자신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던 맑은 목소리.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 위로 사랑했던 여인. 한서연의 미소가 겹쳐졌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그 사실조차 모르고 6년을 살아왔던 것이다. 이진우는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강철 같던 남자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고 마침내 그의 뺨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6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회한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 알게 된 부정후칭. 이 뒤섞인 뜨거운 액체였다. 그날 밤 지훈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텅 빈 펜트하우스를 서성이며 수없이 자신에게 물었다. 왜 몰랐을까? 왜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그녀를 더 굳게 믿어주지 못했을까?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 때문인 것만 같았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마음은
이제 시커먼 죄책감으로 변해 그의 심장을 잠식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우 앞에 나타난 강지훈은 밤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제의 혼란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였고 자신의 아이와 아이의 엄마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아이를, 민준이를 데려와.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최대한 조용하고 안전하게. 누구의 눈에도 띄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근처에 가장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 최고의 의사와 심리 상담사도 대기시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장난감, 옷, 음식,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그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이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런 날이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회장님의 마음에 마침내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즉시 움직였다. RS 글로벌의 정보력과 자금력이 총동원되었다. 모든 것은 박태수 회장의 눈을 피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아이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는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마침내 아들과 마주 앉았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민준이는 어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잔뜩 경계하며 지훈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낡고 작은 로봇 장난감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지훈은 아이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랐다. 그는 최고급 장난감들로 가득 찬 방을 가리키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저것들 다 내 것이다. 하지만 민준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이는 그저 지훈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이런 것들로 나를 사려는 건가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지훈은 당황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세상 대부분의 것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 작은 아이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값비싼 음식과 화려한 장난감들은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지 못했다. 지훈은 아이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다. 민준이는 손에 든 낡은 로봇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다. 로봇의 팔 한쪽이 부러져 있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어떻게든 그 팔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던 지훈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해볼까?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로봇을 그에게 건넸다. 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의 장난감을 고쳐보았다. 그의 투박한 손은 복잡한 서류와 계약서에는 익숙했지만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앞에서는 서툴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참을 끙끙댄 끝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로봇의 팔이 제자리를 찾았다. 됐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하며 로봇을 건네자 민준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지훈의 가슴에 박혀있던 얼음 조각을 녹여내리는 것 같았다. 아이는 수리된 로봇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지훈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 허물어졌다.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 시간을 내어 민준이와 함께했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함께 밥을 먹고 책을 읽어주고 장난감을 조립했다. 민준이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지훈의 곁에서 안정을 되찾아갔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 일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아이는 조금씩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이가 불쑥 물었다. 아저씨도 우리 엄마 알아요?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응, 아주 잘 알지. 그러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는 항상 아빠 얘기를 했어요. 아주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언젠가 꼭 돌아와서 우리를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요. 민준이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서연은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에게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준이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나쁜 아저씨들이 자꾸 엄마를 괴롭혔어요. 엄마는 매일 밤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지우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지훈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민준이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지훈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아직도 희미한 멍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이진우에게 향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민준이의 기억 속에 나쁜 아저씨들과 바다가 보이는 하얀 집이 있어. 엄마가 아팠을 때 머물렀던 곳일 수도 있다.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져. 강원도,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모든 요양원, 별장, 사설병원을 전부 다. 무언가 단서가 나올 거야. 그의 결심은 이제 확고했다. 그는 반드시 서연을 찾아내고 자신의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성스러운 의무가 되었다. 강지훈의 지휘 아래 거대한 정보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RS 글로벌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한국으로 긴급히 파견되었고, 그들은 이진우의 팀과 합류하여 24시간 내내 6년 전의 기록들을 파헤쳤다. 민준이의 단편적인 기억, 바다가 보이는 하얀 집과 나쁜 아저씨들은 이제 단순한 아이의 넋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분석팀은 전국의 해안가에 위치한 모든 개인 별장, 요양원, 미등록 숙박시설의 소유주 정보를 샅샅이 훑었다. 동시에 6년 전 신화그룹 및 박태수와 관련된 모든 인물의 동선과 통신 기록을 재추적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이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교차하고 분석되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막막한 작업이었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마침내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발견되었다. 강원도의 한적한 해변에 위치한 고급 빌라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류상으로는 유령 회사 소유였지만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자 신화그룹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는 지점이 포착되었다. 그 빌라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하얀 절벽 위의 집으로 불리고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지훈과 진우는 위성 사진을 통해 그 빌라의 모습을 확인했다. 하얀색 외벽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건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섬뜩한 감옥처럼 보였다. 그곳이 바로 서연이 감금되었거나 최소한 머물렀던 장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나쁜 아저씨들의 정체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태수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해결사 팀의 일원들이었다. 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박태수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왔다. 6년 전 그들의 활동 기록은 서연의 거주지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서연이 실종되기 직전 그녀의 이웃들은
정체불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의 집 주변을 맴도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당시에는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되었지만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이진우는 6년 전 박태수의 운전기사였다가 갑자기 해고된 남자를 찾아냈다. 그는 처음에는 입을 열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신변 보호와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자 그는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한서연 씨를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라는. 회장님께서는 한서연 씨가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용해 한서연 씨를 협박하셨죠. 강지훈 회장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를 파멸시키겠다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운전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서연은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하며 끝까지 저항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태수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뱃속의 아이를 빌미로 그녀를 더욱 잔인하게 압박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조용히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결국 서연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박태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지훈의 집무실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박태수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자금 흐름도, 통화 기록, 증인의 진술, 그리고 서연을 협박하는 데 사용되었던 조작된 증거들까지. 박태수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가 마침내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지훈은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 이성적인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6년 동안이나 오해하고 원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박태수의 관계에 놀아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그녀가 가장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 그 죄책감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하지만 이제 후회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바로잡아야만 했다. 서연을 찾아내고 박태수에게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몇 배로 돌려주어야 했다. 진우야. 지훈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진우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 역시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두 남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6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지훈은 거대한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섰다. 저 불빛 아래 박태수는 여전히 세상의 존경을 받는 기업가 행세를 하며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키운 호랑이가 자신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을 것이다. 지훈의 입가에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박태수를 단순히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박태수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다. 그의 자존심, 그의 명예, 그의 부,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는 신화그룹까지. 그가 서영과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듯 그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지훈은 돌아보며 말했다. 신화그룹의 모든 계열사, 모든 협력업체,
모든 주주 명단을 분석해 가장 약한 고리부터 하나씩 끊어 나갈 거다. 자금줄을 막고 여론을 움직이고 내부에서부터 그를 무너뜨릴 거야. 박태수가 가장 신뢰하는 자가 가장 먼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어라. 그의 전략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그는 이제 사냥을 시작하는 굶주린 맹수와 같았다.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올랐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해외 투자계의 거물, RS 글로벌이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행보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RS 글로벌은 신화그룹의 핵심 부품 공급사이자 오랜 동맹이었던 태성정밀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이 소식은 즉시 신화그룹의 심장부 박태수 회장의 집무실에 보고되었다. 박태수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강지훈, 그 풋내기가 6년 동안 해외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도전자를 향한 노회한 승자의 여유와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강지훈을 여전히 6년 전 자신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던 어리고 미숙한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재무팀을 소집하여 태성정밀의 경영권을 방어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 계산으로는 RS 글로벌이 아무리 거대하다고 해도 한국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뚫고 들어오기란 불가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강지훈을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RS 글로벌이 제시한 인수 가격은 파격적이었고 그들의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돈을 쏟아부으며 태성정밀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신화그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금을 투입하여 주식을 사들여야만 했다. 단 며칠 만에 신화그룹의 유동자금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지휘실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주가, 변동, 자금 흐름, 그리고 언론 동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박태수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박 회장은 지금쯤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물러서지 못할 거다. 자금을 더 투입해. 숨 쉴 틈도 주지 마. 단순한 자금 싸움이 아니었다. 지훈은 동시에 여론전에도 불을 붙였다. RS 글로벌 측에서 익명으로 흘린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태성정밀의 분식회계 의혹, 총수 일가의 비자금 문제, 심지어는 제품 안전성 문제까지. 처음에는 작은 의혹으로 시작된 기사들은 며칠 만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태성정밀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신화그룹은 주가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박태수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애송이의 치기가 아니었다. 자신을 겨냥한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결국 박태수는 칼을 빼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시장 교란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그 수까지 읽고 있었다. RS 글로벌은 이미 국내 유수의 로펌과 회계법인을 포섭하여 모든 법적 대응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두 거물은 마침내 한 호텔의 스카이라운지에서 마주 앉게 되었다. 6년 만에 공식적인 만남이었다.
박태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구나, 지훈아.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올 줄이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그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차갑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박 회장님, 이제 제 이름은 함부로 부르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한마디에 박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6년 전 자신 앞에서 고개 숙였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앞에는 자신과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의 힘을 가진 냉혹한 포식자가 앉아 있었다. 박태수는 다시 표정을 고치고 협상가의 목소리로 말했다. 이쯤에서 그만두게. 태성정밀은 자네에게 줄 수 없어. 대신 다른 것을 주지. 자네가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돈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지훈의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돈이요? 제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습니까?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태수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직 두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아주 공평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 순간 지훈은 바다가 보이는 하얀 지피라는 단어를 흘렸다. 박태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강지훈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과거의 진실을 둘러싼 생존을 건 전쟁이었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만남이 끝나고 박태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강지훈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었다. 자신을 삼키기 위해 돌아온 무서운 괴물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집무실로 돌아온 박태수는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고함을 질렀다. 강지훈, 감히 나를 상대로. 그의 오만함은 이제 공포와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이글거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강지훈의 모든 것을 조사해. 사생활, 과거, 돈 문제, 약점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찾아내. 만약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끌어내려. 상황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단순한 비즈니스 전쟁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박태수의 방역은 분명 더욱 비열하고 잔인해질 터였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계의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태수의 오만함은 이제 치명적인 독이 되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공포는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수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그리고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해결사 팀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찾아, 그리고 강지훈의 아이라고 추정되는 아이, 강민준을 내게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은 내 모든 것이 걸린 일이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고 비정했다. 이제 이 싸움은 명예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직 생존의 문제였다. 위험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강지훈은 민준이를 위해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안전 가옥을 마련했지만 박태수의 손길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도시 곳곳에 뻗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심리치료사와 함께 가옥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정원사로 위장한 괴한 하나가 담을 넘어와 아이를 낚아채려 했다. 깍! 치료사의 비명소리와 함께 잠복해 있던 지훈의 경호팀이 순식간에 뛰쳐나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괴한을 제압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괴한은 붙잡혔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불길한 신호였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빠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었다. 지훈은 아들을 굳게 끌어안으며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를 느꼈다. 박태수가 선을 넘었다. 감히 자신의 아들을 건드렸다. 지훈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즉시 민준이의 거처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경호 인력을 3배로 늘렸다. 아이는 사실상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지훈은 아들에게 미안했지만 지금은 아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다. 박태수가 민준이를 노린다는 것은 그가 서연의 행방을 찾는 데에도 혈안이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만약 박태수가 먼저 서연을 찾아낸다면 그는 서연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녀를 해칠지도 몰랐다.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팀을 둘로 나눠 한 팀은 민준이를 24시간 그림자처럼 지키고 다른 한 팀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서연 씨를 찾아. 지훈의 명령은 단호했다. 바다가 보이는 하얀 집에 대한 조사는 더욱 속도를 냈다. 팀은 마침내 그 별장의 전 관리인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몇 년 전 박태수에게 밉보여 쫓겨난 인물이었다. 그는 돈과 신변 보호를 약속받자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분명히 기억합니다. 6년 전쯤 아주 아파 보이는 젊은 여자 한 분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박 회장님의 지시로 외부와는 철저히 격리되었죠. 그러다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민준이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그 이후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박태수의 부하들에 의해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단서는 거기서 다시 끊겼다. 박태수는 흔적을 지우는데 매우 능숙한 자였다. 지훈의 수사팀이 한 발짝 다가가면 박태수의 그림자는 그보다 반 발짝 먼저 움직여 길을 지워버리는 것 같았다. 숨막히는 추격전이 계속되었다. 지훈의 팀은 서연이 남긴 희미한 흔적들을 쫓아 전국을 헤맸다. 그녀는 여러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숨기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며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었다. 박태수의 추격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지훈은 그녀가 혼자서 감당했을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며 가슴을 쳤다. 그러던 중 통신기록 분석팀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서연이 과거에 사용했던 대포폰 중 하나에서 몇 달 전 아주 짧게 전원이 켜졌던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위치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박태수의 첩보망도 거의 동시에 그 사실을 알아챘다. 이제 양측의 목표는 단 하나. 그 작은 어촌 마을로 좁혀졌다. 이진우가 긴급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박태수의 해결사팀이 그 마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우리보다 1시간 정도 먼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제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여기서 서연을 놓치거나 그녀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 지시만 내리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서연의 작은 습관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할머니가 계셨던 작은 시골 마을의 낡은 성당을 찾아가곤 했다. 그 어촌 마을 근처에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성당이 하나 있었다. 이것은 정보나 데이터가 아닌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직감이었다. 진우, 자네는 팀을 이끌고 박태수의 놈들을 교란시켜 최대한 시간을 끌어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 지우는 경호팀의 정예 요원 몇 명만 대동한 채 직접 차를 몰았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린다면 그는 서연을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 차가 어둠을 뚫고 해안도로를 질주했다. 창밖으로 성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한쪽에서는 박태수의 하수인들이 그녀를 잡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시간을 다투고 있었다. 6년간의 기다림과 오해,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지켜야만 했다. 밤의 해안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의 차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그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 한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진우로부터 박태수의 부하들을 성공적으로 다른 곳으로 유인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지만 그것이 벌어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터였다. 그의 직감이 틀렸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샛길 끝에서 그는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성당을 발견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모습이었지만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안쪽에서 희미한 촛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차에서 내렸다. 경호원들이 주변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동안 그는 천천히 성당의 낡은 나무 문을 향해 걸어갔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와 촛농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성당 내부는 고요했고 제단 앞에 촛불 몇 자루가 어둠을 간신히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지우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가늘고 여린 어깨, 그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눈앞에서 멈춘 듯 했다. 세어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 부름에 여인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지훈의 기억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창백했다. 깊은 슬픔과 오랜 공포가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는 순간 기쁨이 아닌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그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그녀의 눈에는 그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박태수가 보낸 사람이거나 혹은 6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가 이제 와서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에 지훈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자신이 무장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혼자 왔음을 보여주었다. 나야 서연아,
정말 나야.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을 구하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하지만 6년간의 도망자 생활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불신을 새겨놓았다. 거짓말. 당신도 그 사람과 한패잖아. 우리를 버렸잖아. 서연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 순간 지우는 모든 변명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준이, 우리 아들 내가 찾았어.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 아주 건강하고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순간 멈췄다. 그녀의 모든 경계심과 분노가 그 이름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준이, 우리 아들. 그녀의 입에서 울음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지우는 그제야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여윈 어깨를 감싸 안을 수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오열했다. 6년간 쌓아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그저 말없이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해와 원망의 시간은 그렇게 두 사람의 눈물 속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감정을 추스른 서연은 마침내 지난 6년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박태수의 협박, 거짓 누명,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던 모든 이야기들. 그녀는 홀로 아이를 낳고 박태수의 추격을 피해 이름과 거처를 바꿔가며 살아왔다. 지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무력함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야기 끝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박태수가 마지막으로 날 협박했을 때 몰래 녹음했어. 그리고 그가 빼돌린 프로젝트 자금 내역이 담긴 파일도 언젠가 당신이 돌아오면 그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이것만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 그것은 박태수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바로 스모킹 건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성당 밖에서 희미하게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진우의 유인 작전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박태수의 하수인들이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 분명했다. 지훈의 경호원들이 즉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걱정 마. 내가 반드시 당신과 민준이를 지킬 거야. 그는 서연을 데리고 성당의 비밀 통로로 향했다. 절벽 아래 작은 폭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들의 뒤로 격렬한 소음이 들려왔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앞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것과 파괴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안전하게 준비된 보트에 올라탄 후 지훈은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모든 결의를 담아 약속했다. 이제 모든 걸 끝낼게. 당신과 민준이를 아프게 한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박태수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무너뜨릴 테니 당신은 그저 지켜보기만 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녀를 향한 눈빛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였다. 복수의 마지막 장이 곧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새로운 안전가옥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호숫가에 위치해 있었다. 완벽한 보안 속에 마침내 한서연은 6년 만에 아들 강민준을 품에 안았다. 엄마, 민준이는 꿈에 그리던 엄마의 품에 파고들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아들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오직 눈물과 온기만이 존재하는 재회의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6년간 그를 지배했던 복수심과 분노는 저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따스한 풍경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그의 싸움은 증오가 아닌 사랑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되찾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지휘실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목숨처럼 지켜온 증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박태수의 죄악을 만천해 드러낼 심판의 칼이었다. 이진우와 핵심 전략팀이 그의 앞에 도열했다. 이제 마지막 방역의 시간이었다. 지금부터 최종 단계에 돌입한다. 지훈의 목소리가 조용한 지휘실을 울렸다. 1팀은 서연 씨가 제공한 비자금 내역을 바탕으로 신화그룹의 주가 하락에 베팅한다. 동시에 관련 자료를 익명으로 금융감독원과 언론사에 제보해. 이 팀은 박태수의 협박 녹취록과 증인들의 진술을 편집하여 가장 파급력이 큰 탐사보도 전문 채널에 넘겨라. 단, 모든 것은 우리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금융시장이 열리자마자 신화그룹에 대한 치명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 의혹. 신용평가사들은 즉시 신화그룹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박태수는 자금을 총동원하여 주가 방어에 나섰지만 그것은 마치 거대한 댐의 구멍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RS 글로벌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공매도 폭격을 퍼부었고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박태수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부가 단 몇 시간 만에 증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는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박태수에 대한 충격적인 실체를 폭로했다. 6년 전 강지훈을 몰아내기 위해 그의 연인이었던 한서연을 어떻게 협박하고 감금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박태수가 서연을 협박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존경받는 기업가로 알려졌던 박태수의 위선적인 민낯의 사람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신화그룹 본사 앞에는 연일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신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단 하루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도미노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신화그룹과 거래하던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은행들은 대출금의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했다. 심지어 그룹 내부에서조차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태수의 몰락을 예감한 핵심 임원들은 제 살 길을 찾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내부 비리를 폭로하며 그에게 등을 돌렸다. 박태수는 자신의 집무실에 고립되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정치인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기 바빴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한 왕국에서 완벽한 외톨이가 되어 있었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그는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공항으로 향하던 그의 차량은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검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강지훈이 그의 모든 퇴로를 한 발 앞서 차단해 놓은 것이다. 박태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노려보는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지훈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이것이 당신의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지훈의 전화벨이 울렸다. 이진우였다. 회장님, 방금 검찰에서 박태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신화그룹 이사회에서 회장 해임안을 결의하기 위한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자신의 옆자리에 놓아둔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안전가옥의 정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과 민준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액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왕국의 폐허 위에서 죄인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일뿐이었다. 신화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본사 건물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거대 기업의 몰락을 지켜보기 위해 온 나라의 시선이 이곳으로 집중되었다. 건물 내부는 더욱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박태수 왕국의 충신이었던 임원들은 이제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몰라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강지훈은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폭풍의 눈과 같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복수를 완성한 승리자의 의기양양함 대신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혁명가처럼 침착하고 단호했다. RS글로벌은 이미 폭락한 신화그룹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여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주요 주주의 자리에 올라 있었다. 잠시 후 보석으로 잠시 풀려난 박태수가 초췌한 모습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강지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저 자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 자는 해외 자본을 등에 업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을 통째로 삼키려는 매국 노일 뿐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외침에도 회의장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이미 모든 진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뒤였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저 처량하게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강지훈의 이름을 호명했다. 지훈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박태수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료는 신화그룹의 비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박태수의 해결사 팀에게 흘러 들어간 내역이었다. 두 번째 자료는 그 돈을 받은 해결사들이 한서연을 어떻게 위협하고 괴롭혔는지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회의장 전체에 박태수가 서연을 협박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울려 퍼졌다. 내년 하나만 조용히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돼. 하지만 버틴다면 내 놈과 내 뱃속의 애새끼까지 전부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다. 비열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회의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보호시설에서 다른 아이에게 맞아서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분하다는 듯이 상대를 노려보던 5살 민준이의 모습이었다. 지우는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이 아이가 지난 5년간 겪어야 했던 고통의 대가가 단지 경영권 분쟁 따위로 포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 이상의 토론은 무의미했다. 박태수 회장의 해임안과 그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안건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의사봉이 3번 울려 퍼지는 순간 박태수가 40년간 군림해온 철옹성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초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박태수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태수 씨, 당신을 배임, 횡령,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냈다. 강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다. 6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는 듯한 아주 길고 깊은 안도감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건물을 빠져나오는 그에게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는 쏟아지는 질문들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저는 RS 글로벌의 이름으로 무너진 신화그룹을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재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말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차에 올라타며 6년간의 지독한 악몽이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화그룹 게이트원은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박태수는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향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신화그룹은 강지훈의 손을 거쳐 RS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의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에게 진정한 승리는 법정이나 보드룸에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의 승리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교회의 하얀 집 거실에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서연과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 아들 민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 고요한 풍경이 그가 6년간의 지옥을 견뎌내고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쫓기거나 숨지 않았다. 지우는 복수를 완성한 후 경영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서연은 오랜 도피 생활로 약해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안정을 되찾았고 민준이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 안에서 하루가 다르게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이제 그 집에 가장 익숙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잠든 민준이를 확인하고 나온 서연이 지훈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입을 열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우리가 함께할 모든 날들의 시작. 그들은 과거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시간들은 여전히 아프고 쓰라렸지만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핥히는 가시가 아니었다. 함께 보듬고 치유해야 할 흔적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처럼 어려움에 부닥친 미혼 모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지우는 그녀의 말에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전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지훈 역시 많이 변해 있었다. 과거의 그는 냉철한 승부사였고 그의 세상은 오직 흑과 백, 승리와 패배로만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 기차를 조립하는 법을 배웠고 서툰 솜씨로나마 서연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는 비로소 한 기업의 총수가 아닌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주말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바다로 향했다. 그들에게 바다는 한때 공포와 이별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새로운 추억으로 덮었어야 했다. 민준이는 난생 처음 보는 드넓은 바다 앞에서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는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갈매기를 쫓았고 그 모습을 보며 지훈과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민준이를 목마를 태우고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을 걸었다. 아들의 머리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너무나도 따스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결국 박태수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잃어버렸던 이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그는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6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해가 저물고 하늘과 바다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해변에 나란히 앉아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아빠와 엄마의 품에 안겨 세르르 잠이 들었다. 지우는 아들을 안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우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때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절망의 끝에서 가장 눈부신 희망을 발견하는 여정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며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완벽한 시작이었다.